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올해 처음 시행됐던 기출문제 100회를 갖다가 이론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가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나눠드렸던 기출문제 갖고서는 다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닌데. 아래에 한걸. 자, 2022년 2월 13일 날 시행됐던 100회 문제예요. 시간 뭐 다 나와 있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시험 시작 전에 설명을 해놨던 내용들을 미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론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예요. 다음 거래 내용에 대해서 거래 요소 결합관계, 첫 번 문제부터 결합관계 물어보고 있죠. 근데 결합관계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용어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결합관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보시게 되면 현금 10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럼 현금은 증가하겠죠. 근데 현금은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할 것이고, 출자라는 뜻은 자본금을 내놨다는 뜻이니까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산의 증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증가가 돼야 되죠. 두 번째 문제 보기, 외상매입금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외상매입금은 감소하겠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이니까 부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틀렸네요. 부채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자산이 감소. 이건 맞죠? 세 번째, 예금 이자 3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얘기하는데, 그럼 보통 예금은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자는 수익이죠. 돈 받은 거니까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품 50만 원을 샀다면 비품은 자산이 증가하겠네요. 그런 다음에 대금을 미지급하다 그러면 그건 미지급금 부채죠.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채가 증가한다. 부채가 증가한다고 써주셔야 맞겠네요. 그럼 우리 회계 그 원리에서 배웠던 결합관계 시험 문제 옆에 전산회계 2급에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 봤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이래요. 일정 기간이면 뭘 뜻하는 거죠? 기업의 성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개정 과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손익계산서란 말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럼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얘는 재무제표 중에서 뭐 나타내고 있는 용어예요? 손익계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계정, 수익과 비용 계정인지 아닌지 그거 물어보면 계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지금 여기 매출원가는 손익구분의 비용 계정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비용, 미지급 비용은요. 여기 우리 손익의 그 예상 2연 배웠을 때 계정 다 나왔잖아요. 여기. 회계 2급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게 구분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였었단 얘기죠. 미지급 비용은 계정이 뭐예요? 얘는 미지급금하고 비용이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뭐예요? 부채죠. 그럼 여기서는 손익계산서 계정 물어봤으니까 얘는 부채니까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에 가장 맨 위에 있는 매출액 수익 계정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미수수익은요. 미수수익은 미수금하고 수익이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얘는 자산 계정이죠. 그럼 여기 손익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도 답이 될 수 없다. 되셨나요? 그러면 세 번째, 여기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고 기부금은요. 기부금도 비용 계정이죠. 그럼 답은 얘가 되겠네요. 그죠? 3번이 답이 될 것이고요. 여기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그러면 얘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기부금은 비용. 답은 3번이네요. 좀 이런 거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만 봐도 답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론 문제 15개가 있는데 15문제 중에서 문제 읽기만 하면 답 찾을 수 있는 거 많이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걔부터 정확히 찾아놓으면 점수도 정확하게 딸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죠. 그런 거 먼저 체크하시고 그런 다음에 실기한 다음에 약간 시간 걸리는 문제들은 실기 끝나고 다시 하도 되잖아요. 그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럼 비유동자산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비유동자산 금방 보이죠?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차량 운반구. 빙고. 지금 뭐가 때문에 헷갈렸어요? 자, 우선 유동자산은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 유동자산은 뭐하고 뭐로 나눈다? 당좌자산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재고자산 그 다음에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나누는데 비유동자산에는 뭐뭐 있다 그랬어요?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 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는 단기 투자 자산 세 번째로는 매출 채권 네 번째로는 기타 채권 이렇게 나누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외상매출금은 지금 여기 매출채권에 해당되죠. 오케이? 그럼 유동자산이네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은요. 선급비용 안 배웠는데요. 선급비용은 올해 거와 내년 거 나눠주는 거죠. 1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얘는 기타 채권에 해당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재무상태표에서 이 계정 외우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차량 운반구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고요. 시험 문제가 이제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다 그런 거 나와요. 계정에 대해서.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외우느라고 했던 거고요. 상품은 재고자산에 해당되죠. 그래서 계정을 전체를 갖다가 여러분이 잘 외워놓고 계셔야지만이 요 구분 같은 거 이렇게 나올 때 간단하게 처리해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셔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것도 요 계정만 정확히 외우고 있었으면 생각해낼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죠. 아니 답은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인 거 모르지는 않으시잖아요. 여기서 유동자산 아닌 거 차량 운반구네 처음부터 보시는 분은 선급비용 같은 경우 그 선급금 생각하시면 돼요. 선급금은 어디에 해당돼요? 기타 채권에 해당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계정별 원장의 잔액이 항상 대변에 나타나는 것. 계정 중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것은 다 자기 자리가 대변인 거라 그랬었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정 중에서 자기 자리가 대변인 것은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고 또 뭐 있어요? 수익이 있죠. 이거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미수금은 뭐죠? 자산, 선수수익은요? 부채. 그럼 요게 답이겠네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수수익,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나와있는 그 단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회계 처음 배우시는 분한테는 되게 헷갈리는 계정인지라 수익인지 비용인지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선급비용은요? 자산 계정이죠. 미수수익은요? 얘도 자산 계정이죠.
욕만 나도 뭐 비용이다 수익 그걸로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계정 잘 외워놓으라고 했던 건데 잘들 외워놓으셨기를 바래요. 5번 문제예요. 손익계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손익계산서. 그러면 첫 번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맞죠? 그다음에 기업 성과 이것도 맞죠? 1번은 빙고. 그다음에 2번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비용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효익의 감소분. 말은 어렵지만 저기 희생된 거 맞죠? 비용은 그런 뜻이래요. 그 다음에 3번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수익은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효익에 여기 경제적 효익이 증가된다 저기 감소된다 이거는 결국은 수익과 비용 반대되는 설명이잖아요. 비슷하니까만 맞겠다 싶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당기순이익은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될 때보다 항상 크게 보고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얘가 답일까? 아닐까? 그다음에 물음표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렵게 이렇게 보기가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답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거 맞겠다 싶으면 모르는 거 확실한 거 이 세 가지인데 그러면 답을 고르더라도 이걸 골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틀린 게 있지 않을까? 이러고 고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급수가 낮을 때는 답이 아주 명확하게 이게 답이다 아니다는 게 구분하기가 거의 쉬워요. 아예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 아니라면. 자, 일단 15문제 중에서 지금 5문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또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으래요. 통신비, 업무에 관련된 전화요금,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기 맞죠? 그다음에 수도관을비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그다음에 수도요금, 그다음에 난방비 이것도 맞죠? 접대비는 상품의 판매 촉진,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선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거는 돈 썼잖아요 지금.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상품 선전하기 위해서 뭐라고 써야 돼 얘를? 얘는 광고 선전비 얘기하는 거죠. 얘가 틀렸네요. 얘는 광고 선전비 설명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임차료, 업무와 관련 토지, 건물, 기장치, 차량 이런 거 빌리는 거 돈 지급하는 거죠. 여기 잘 봐주세요. 임차료 그러면 처음에 배우실 때요. 건물 빌린 것만 임차료라고 쓰는 줄 착각하신단 말이죠. 아니에요. 임차료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장치를 빌릴 수도 있고요. 차 빌릴 수 있잖아. 렌트, 리스했을 때 돈 빌려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다 이거 임차료예요. 오케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니까 상품의 매출원가 계산하래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으로 한번 요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여러분이 저하고 학습하면서 배웠던 모양들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된다. 그것만 매치시키면 돼요. 제가 상품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드렸었느냐면 이렇게 상품 계정 쓰라 그랬었어요. 그죠? 상품 계정을 그려 넣으시고요.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이로워요. 여기 상품 계정. 자, 이렇게 써놓고서는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야 될 자리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신다면 첫 번째 보기에 상품 전기 2월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기초재고잖아요. 전기 2월 된 거. 그럼 여기에 35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기 매입액은 77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단기 매입에 77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매출채권 이거 이따 보기로 하고요. 매출채권이 이게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이 내용하고 세트는 항상 얘라 그랬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매출액은 일단 알려진 대로 12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뭐가 계산이 돼요?
돈 세트 문제라서 여기까지는 최소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겠죠.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는데, 그 다음에 매출액은 120만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재고액은 얼마래요? 37만원. 여기가 37만원 이렇게 된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얘 매출 원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두 개 합친 금액에서 37만원 빼면 37만 40만원 75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좀 뽀대나게 매출 원가 답이니까 75만원 이렇게 쓰면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우선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형태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문제 형태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구나 이해가 되셨는지요? 근데 여기 하나 보세요. 여기 매출 채권 이거 왜 줬어요? 지금 요거만 알게 되면 답은 나왔잖아요. 그죠? 매입 채무 왜 줬어요? 왜 줬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 제대로 안 배웠으면 여기서 딴지 걸렸고 넘어지겠지. 아 이거 왜 줬을까? 이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시간이라도 최소한 쓰지 않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것도 내줘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출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문제를 조금만 바꿔서 매출원가가 아니라 매출 총이익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매출 총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면 답은 얼마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기 매출원가 75만원 빼면 되죠. 75만원 여기서 이렇게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45만원 계산되죠. 이렇게 하면 45만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 요거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한 세트 문제로 변형될 수 있는 문제는 얼마든지 있죠. 근데 얘가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202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2천만원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50만원 2022년 1월 1일에 처분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원을 인식했대요. 동 기계장치의 처분금액 물어보는 게 지금 처분금액은 얼마에 팔았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런 문제 이론이 됐던 분개하는 문제가 됐던 반드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우선 기계장치에 대한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래요? 2천만원 이렇게 쓰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 누계 써주셔야 되죠. 오케이? 근데 감가상각 누계 계산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이따가 이건 계산하는 문제로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요거 한 다음에 계산할게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산돼서 나오게 되면 장부 가액이 결정이 되겠죠. 바로 이 장부 가액을 얼마에 팔았는지 비교해 가지고서 판매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계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여기 옆에다가 우리가 배운 대로 정액법이라고 얘기했죠.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뭘 빼주는 거였었어요. 잔존가치 50만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여기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1950만원 이렇게 나오죠. 얘를 갖다 뭘로 나눠줘요?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1년치 감가상각비는 얼마로 계산됐어요? 계산기 눌러보라 이거지. 여러분들 저기 수업하면서 계산기들 다 갖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두들겨 보고 연습하고 그래야지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누기 5년 이렇게 했더니 390만원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샀으니 2021년 12월 31일 날 390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년치만 빼면 되니까 여기서 얼마 빼주면 돼요? 390만원 이렇게 빼주면 되죠. 자,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로 계산돼요?
마이너스 2천만 원 해주게 되면 1610만 원 이렇게 계산되죠. 이렇게 계산된 1610만 원을 지금 얼마에 팔았더니 지금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왔대요, 손실이 나왔대요.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30만 원 이렇게 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에 팔았길래 이렇게 손실이 났을까? 여기서 30만 원 빼보면 되겠네요. 그럼 금액은 얼마가 계산이 돼요? 1580만 원에 팔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판매한 금액은 158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3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왔다. 요 기본적인 틀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거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계산하라는 게 나왔는데 정액법으로 요거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 물어본 거잖아요. 딱 1년치만. 실제로 이렇게 회사에서 기계장치 같은 거 살 때요. 딱 맞춰서 1월 1일 날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다음 단계 실무에 좀 더 실무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라서 딱 1년을 맞춰서 계산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답은 몇 번이 되겠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여기 9번 문제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9번 문제죠. 저기 혹시 설명 빨라요? 안솔씨 어때? 괜찮아요? 가희씨는? 어려워요. 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억, 니은, 디귿 계정 과목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판매용 건물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죠. 그죠?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 뭐뭐 있었어요? 상품, 제품 여기 해당되는 거 여기 두 개 있죠? 상품.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에 이번에는 본사 건물로 뭐한대요? 사용 목적이죠. 그죠? 사용 목적일 때는 뭐였었어요? 유형 자산이잖아요. 유형 자산의 계정 뭐뭐 있던가요? 토지, 건물, 차량운방 건물 있죠. 건물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답은 2번이라는 건 금방 알겠죠. 그럼 세 번째 것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재무상태표는 계정들이에요. 나오는 형태가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것만 모양이 바뀔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기했던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얘네들이 쉬워진단 말이죠. 왜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형태만 어떤 건지 여러분이 많이 봐두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건물 뭐라고 불러요? 투자 부동산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목적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것도 있고 교재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 그냥 계정들을 갖다가 무식하게 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계정 쓰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우느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성격 다른 계정 과목 물어보고 있죠. 자, 이자 비용, 외환차손, 감가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나왔는데 이자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환차손은 관련 있어요, 없어요? 이건 환율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원래 대손상각비는 판관비라고 했었죠. 근데 그런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됐을 때 대손상각비, 기타 채권을 못 받게 됐을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죠. 기타 채권이 원래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걔를 못 받게 돼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쓰고 얘는 영업 외 비용이죠. 그다음에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감가상각비하고 대손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예요.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랬었죠. 이런 거는 구분하면 금방 맞출 수 있으셨어야 되죠. 틀렸으면은 에이, 팔자가 그래야되니 하고 다음번에 나오면 정확히 맞히세요. 지금 여기 문제를 제가 풀 때 보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하죠.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답만 딸랑 맞추고 그 회차 다 풀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고 해설서 있죠. 여기 답안지에 해설서들 꼬박꼬박
차근차근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익숙하게 연습이 되면 세무이국 볼 때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될 테니까. 근데 이런 얘기 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문제만 풀라 그래요. 회사에서 잘 보라 그래요. 그거 꼼꼼히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격의 자산. 이 성격 자산이 뭔지를 물어보고 있죠. 없는 것은 물어봤어요. 뭔가 봤더니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자산이라면은 지금 1년 이상이면 보편적으로 유동자산을 얘기하겠어요? 비유동자산을 얘기하겠어요? 비유동자산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또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이 있죠. 또 써놓을게요. 여러분들한테 매번 문제 물어보는 건 어디 안 가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죠. 오케이? 그 중에서 또 뭘 물어보나 보자고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래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은 뭘 뜻하고 있어요? 유형 자산을 뜻하고 있죠. 그죠?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유형 자산을 얘기하는 거 맞겠구나. 정확hin지 아시겠죠? 그럼 보기 1, 2, 3, 4번 중에서 유형 자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자,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화장품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자금은 사용 목적이죠. 건물 갖고 있으면 얘는 유형자산에 해당되겠죠. 사용 목적이니까. 두 번째는 휴대폰 판매하는 회사래요.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휴대폰. 판매용은 뭐예요? 아까 나왔던 거잖아. 판매용은 뭐라고 부른다? 얘는 목적이 판매용이니까 재고자산이잖아.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읽어봐도 얘가 답이겠구나 알 수 있죠. 세 번째,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래요. 근데 운반용 차량 운반고래요. 사용하고 있죠. 사용 목적 유형 자산이죠. 얘도 유형 자산이 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용은 사용 목적 토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구나. 토지 있었죠, 기존 과목에. 그래서 유형 자산에 해당되겠구나.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때 기존 과목 못 써야 돼. 이거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자, 유형 자산 처분했는데 돈 못 받았어요. 뭐라고 써야 돼요? 미수금 써야 되죠. 그럼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여기 계정들 미수, 수익, 선수 지금 몇 번 나와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하면 기간 문제죠. 그럼 매입 할인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오케이. 그러면 외상 매입금에서 매입 할인을 받고 이를 영업 외 수익으로 회계 처리 때 이거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총 매입액에서 총 매입액 만약에 10만 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뭘 받은 거예요? 매입 할인 요것만 받았다 그러잖아요. 매입 할인을 갖다가 10,000원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뭘가 계산이 돼요? 다른 건 없으니까. 뭐 순 매입액 이렇게 나오죠. 순매입액은 얼마가 돼요? 9만원. 그럼 이거는 순매입액은 제가 아까도 써드렸던 여기 상품 계정에서요. 단기 매입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순매입액 넣어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 상품 계정에서 지금 순매입액 9만원이 돼야지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10만 원 이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매입할인은 단기 매입액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만 원 이렇게 빼서 여기가 단기 매입액이 9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담당자는 이 매입할인이라는 계정을 돈을 갖다가 우리가 영업 외로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를 회계 처리했대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라고 쓰게 된다면, 자,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기초재고액 하나도 없었어요. 기말재고액도 지금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가 돼요? 원래 9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를 손을 안 댔으니 매출원가가 그대로 1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여기 이렇게. 그죠? 지금 이 담당자가 이거 매입 할인을 갖다가 단기 매입액에서 빼주지 않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매출원가가 지금 얼마가 더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 계정이죠. 비용이 얼마가 더 과대계상돼 있어요. 만 원이 더 과대계상돼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문제 찾으라고 했었는데, 그죠?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것도 똑같이 또 쓰잖아요. 도대체 몇 번을 쓰는 거야? 매출액이 있고요. 이거 금액을 안 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매출 원가가 지금 만원 과대계상돼 있죠. 그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이익은 비용이 만원 과대계상, 비용이 올라가 있으면 수익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과소계상됐다. 맞는 말이죠. 이해되시? 근데 여기서 못 빼주라 그랬어요. 판관비 빼주라 그랬죠. 판관비 빼주게 되면 판관비는 변동사항 없다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영업이익도 같은 방향으로 과소계상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에서 준 게 영업외 수익 있잖아요. 영업외 수익은 이 만원을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처리했다면서요. 그죠? 그럼 영업외 수익은 과소계상이겠어요? 과대계상이겠어요? 얘는 오히려 과대계상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썼으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계산되는 게 뭐가 나와요? 다른 거 다 없다고 치고 여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나오는데 없다고 치고 바로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 부른 거예요. 단기 순이익은 지금 여기 매출원가는 과대계상이 됐죠. 비용이. 그죠? 그 다음에 이익도 과대계상이 됐죠. 여기서 차이 나는 걸 여기다 넣어줬으니 여기는 비용이 과대계상됐고 여기는 이익이 과대계상됐으니 싹싹 없어지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변동사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위에서 벌써 다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돼서 없애버리니까 당기순이익은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이 아니라 얘는 변동사항 없음이에요. 이해되셨어? 그리고 얘 난이도 최상이에요. 이거는 회계 1급에서 2급 수준에서는 절대 못 풀어 이 문제.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요 반비례 관계. 지금 여기 회계 2급에서 문제 푸는데도 어저께 풀었던 FAT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거 몇 번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얘 상품 계정 몇 번 사용했어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먼저 써드린 게 다 엑기스만 써드린 거예요. 이렇게 먼저 익혔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 이번만 나오고 얘가 앞으로 안 나올까? 계속 나올까?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연습이 반복되겠죠. 문제 형태도 어떻게 내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실기 연습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4번. 이런 건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신경 써야 될 거 많죠. 시간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맨 마지막에 그냥 고민하는 척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찍고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설명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고요. 요거는 이거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절대 제가 볼 때는 회계 2급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볼까요? 14번 문제는 아래에 제시된 전표의 분기의 내용을 총 기종별 원장에 전기한 것은 전기하는 문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전기는 우리 여러 번 해봤죠.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규정이 뭐뭐 있나 한번 볼게요. 현금, 미지급금밖에 없네. 그러면 미지급금 여기 있고요. 현금 얘만 전기하면 되죠. 자, 미지급금이 3개니까 현금부터 해볼까? 현금 지금 분기항은 있는데 대변에 있죠. 대변에 얼마 있어요? 50만원 있죠. 그러면 현금 계정이 대변에 50만원 들어가야 되죠. 엉뚱한 데로 들어가 있죠. 그럼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다가 50만원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의 반대 상대 계정은 뭐예요? 소모품비죠. 상대편 계정은 여기다가 소모품비 쓰고 날짜 12월 30일 쓰면 되죠. 1번은 확실하게 틀린 거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이렇게 가뿐가뿐하게 하는데 지난주 저기 3월 31일 날 저녁반에 회계 1급 아니 회계 2급 종강하면서 제가 요거를 갖다가 설명해 준데 엄청 해먹었어. 그분들 전산 회계 2급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회계 원리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안 했어. 교재 그렇게 많이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이게 나올 줄 몰랐네. 그래서 그 전기하는 거 다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봤던 교재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설명을 1시간, 아니 30분 정도 다시 해줬어. 근데 이거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뭐 일도 아니죠. 이런 것들은. 뭐 1번은 우선 틀렸으니까 답이 아니죠. 그럼 어차피 여러분 찍더라도 보기가 이렇게 미지급금 3개 나왔으면 요 중에 답이 있겠구나. 감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미지급금 여기 50만원이죠. 그럼 미지급 계정 대변에 써 있는 거니까 미지급금 계정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갔죠. 그러면 찾더라도 대변에 미지급금 계정에서 대변에 50만원 있는 거 찾으셔야겠죠. 그럼 답은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상대편 계정 뭐예요? 소모품비. 이게 답이겠네.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히 배웠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저처럼 이거 일일이 다 해봐야 돼요. 찾을 때는 아마 금방 찾으실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때 이런 거 배운 내용들이 기초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출제야 뭐 여지껏 안 나왔으면 어때? 이번에 나온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자료에 의한 기초자본, 기말자본, 기말부채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냐면 기초자본, 기말자본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 기초재무상태표의 계정 이거 써주셔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 계정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준비가 돼서 요 해당되는 칸에다가 그걸 넣기만 하면 돼요. 얘는 기초 재무상태표, 얘는 기말 재무상태표, 얘는 손익 계산서 이렇게 해놓고 주어진 자료대로 숫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첫 번째 보기에는 기초자산 50만원 있대요. 여기 50만원 주어진 거는 빨간 걸로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자산, 기말자산은 여기죠. 기말자산은 80만원. 그 다음에 기초부채, 기초부채는 여기죠. 30만원. 그 다음에 총수익, 총수익은 여기가 되겠죠. 100만원. 그 다음에 총비용은 80만원.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놓고서는 지금 기초 자본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네모칸 얘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기말 자본 얼마냐고 나와 있어요. 얘죠. 그 다음에 기말 부채 이거 얼마냐고 다 물어보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기말 자본은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어요?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그다음에 단기 손이 얘 두 개를 더하면 기말 자본 되기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 한번 채워넣기 해볼게요. 지금 여기 기초 자본은 얼마로 계산돼요? 이거는 금방 나오죠? 20만 원이면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기초 자본이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기초 자본 똑같이 20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 되시겠죠? 오케이? 단기 순손이건 얘하고 얘 차이가 20만 원이 단기 순손익이죠. 이해되심? 이렇게 그러면 단기 순손이 20만 원 계산됐으니 여기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 순손이 이렇게 20만 원 하면 기말 자본은 얼마로 된다는 뜻이에요? 40만 원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말 자본 40만 원 답은 몇 번? 3번 금방 나오겠지만 3번이 답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기말 부채도 알아야 되잖아요. 기말 부채는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똑같이 해도 40만원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단기 순손익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랍니다. 한번 다 풀어봤죠? 자, 그럼 여기 일단 끝내고 잠깐 마무리한 다음에 실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